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신천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AI 융합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 지금 저도 참여하고 있는 교원들을 위한 아이에답 사업에 충청권 지역의 사업단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저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강신철입니다. 네. 그 사전 등록자도 엄청 많고, 그죠? 유튜브 막 스트리밍으로도 서비스되고, 그 굉장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챗GPT로 이렇게 되게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그 컴퓨터 교육과에 있으니까 이 챗GPT가 더 이제 좀 주목해서 보였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평소에 저희가 모일 때 간혹 얘기를 했더니 이런 포럼에서 좀 발표를 하면 좋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저는 이제 뭐 GPT라고 하면 특정 회사의 그 상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묶어서 얘기하면 이제 생성형 A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개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GPT가 우리한테 소개되었을 때 되게 블랙박스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API 키 같은 거를 제공해 주면서 뭐 그것도 조금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 소수가 자기 컴퓨터나 또는 이제 호스팅 서버에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뭐 사실은 이제 생성형 AI라는 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면서 되게 이 블랙박스가 이제 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GPT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연구자나 개발자나 자유롭게 이것을 자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저 역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딩 교육이나 영어 교육, 뭐 수학 교육 이런 데다가 그렇게 제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표현이 그거의 역설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GPT가 되게 학습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영어하고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다 이렇게 특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 스스로 파이썬은 되게 네이티브 같이 뭐 전혀 제가 코드나 이런 걸 참조하지 않고도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이썬 네이티브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용어가. 더 이상은 코딩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뭐 나 같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GPT로 인해서 그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나 코딩 쪽에서 GPT 때문에 정말 더 이상 그 교육이 필요 없느냐라는 이 질문을 저한테도 해봤고 이 발표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역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GPT가 등장하면서 이 교육이 더 심화될 거다라는 주장을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심기는 뭐 이 챗GPT 때문에 영어나 파이썬이 강화가 돼 있고 더 이상 이런 교육은 돈을 내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 사교육이 되게 뭐 붕괴될 거다. 이런 건 아까 우리 그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수학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포럼에 참여하신 분과 참여하지 않은 분은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거다. 그 배경에는 이 챗 GPT라는 걸 써보신 분과 써보시지 않은 분은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포럼에 뭐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건 먼저 써보는 거예요. 뭐 원리나 전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건 나중 문제고 귀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보고 그거를 조금씩 이해하고 더 알고 싶으면 또 더 써보고 조사도 하고 저는 그게 사실은 그 학습의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오늘 좀 반대로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GPT라는 거를 둘러싸고 이렇게 분절어로 표현을 해보면 사실은
챗 GPT니까 챗 플러스 GPT고 그다음에 채팅하는 GPT고 대화하는 챗봇 GPT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GPT를 굳이 내가 잘 이해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백에서 얘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뭔가 쿼리를 하면 걔가 뭔가 막 계산을 해서 나한테 결과를 돌려준다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설명하자면 여기 지금 생성적 사전학습 번역기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맥락을 생성하는 거죠. 컨텍스트를 제너러티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생성하고 그 맥락 기반으로 리스판스를 보내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컴퓨터 교육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쭉 개발이 되어 왔는가 이런 얘기도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마침 또 기업에 계신 분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서 저는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RNN이랑 LSTM 같은 건 알고리즘 영역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연어를 처리하는 그 어떤 그 모델 같은 알고리즘인 거죠. 자, 이런 알고리즘이 치명적인 오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을 오래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글이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텐션이라는 중요한 장치를 사용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attention is all you need. 우리가 되게 집중해야 될 게 atten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attention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attention이라 하니까 뭘까? 우리 attention 하면 뭐예요? 뭐 차렷 이런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마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크를 하냐면 뭐 되게 그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모델들이 작동하는데 크게는 인코드가 있고 디코드가 있어요. 왜? 일종의 번역기니까 한국어를 넣으면 영어가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인코드는 한국어를 넣는 거고 디코드는 영어가 번역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중간에 뭘 생성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거죠. 예, 그 출력하는 언어에 맞는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거고 그리고 내뱉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이 중요도 마크라고 제가 한국말로 표현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도 마크를 해서 넣고요. 나갈 때도 똑같이 마크를 해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조어들을 가지고 컨텍스트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죠. 조금은 이해가 됐죠, 그죠? 되게 쉽게 빠르게 설명한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GPT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뭔가를 발표해요. 이것도 조금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GPT가 처음 연구된 건 18년이죠. 왜? 트랜스포머 이후에 연구하기 시작했으니까 17년보다 앞설 수는 없고요. 18년부터 GPT-1부터 2, 3, 3.5, 터보, 그 다음에 4 이렇게까지 왔죠. 그리고 최근에 GPT는 가장 파워풀한 부분이 멀티모달이라는 겁니다. 멀티모달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토론하신 분들도 얘기했는데 지금 달리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제너레이터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이 되고요. 비디오를 넣었는데 비디오를 독해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소스가 다양하게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멀티모달입니다. 그 인간이 어떠한 입력 소스를 넣어도 얘가 해석해서 그 결과를 돌려준다는 거죠. 인간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3년도 초반에 지금 1, 2주 단위로 계속 쏟아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블랙박스처럼 있던 게 오픈소스가 된 건 라마라는 겁니다. 이건 메타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오픈소스로 올려버렸어요. 그때 13빌리언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토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의 모델을 오픈소스로 열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스탠포드가 한 4주쯤 됐나요? 알파카라는 버전을 빨리 만들어냅니다. 전부 다 파인 튜닝이라는 전체를 학습하기보다 말단에 있는 어느 부분 레이어를 자르고 그 부분을 튜닝해서 좀 라이트하게 학습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비쿠나라는 게 그 챗 GPT 3.5 터보 또는 챗 GPT 4의 90%에 육박하도록 정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PC에 쓰는 건 비쿠나나 그 다음에 알파카 이런 거를 가지고 학습한 거를 실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웹앱 형태로 제작해서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픈 소스가 되니까 이제 GPT를 사용자 입장에서 GPT를 이제 쓰는 직접 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쪽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개념들이 아래 몇 개 있습니다. 제너러티브는 알 것 같고요.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라는 것도 좀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된 뭔가를 쓴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는데 여기 RLHF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GPT가 1억 명 이상이 넘으면서 처음에는 한 4천 명, 5천 명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태깅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RLHF라는 알고리즘이 또 작동을 합니다. 인간의 피드백이 들어오면서 얘가 또 급속도로 학습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오토 GPT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고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마나 그다음에 알파카나 비쿠나나 등 대부분은 그 자기 학습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데도 크롬에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자기가 날리고 자기가 학습을 계속시키는 로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GPT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았고요. 오늘 저는 8가지 정도로 정보라는 특히 K-12의 정보라는 과목이 중학교는 필수이고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이 챗GPT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가능성과 쟁점, 이슈가 있을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쭉 내용은 8개인데 가면서 이 제목들을 따라가니까 거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업이니까 수업은 보통 3요소로 결정이 되죠. 그 3요소는 이제 교수 학습 교육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교육 과정이 학생이나 교사의 손에 직접 주어지진 않아요. 그럼 그건 교과서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총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챗GPT를 교수나 학습 교육과정 교과서죠. 여기에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상단에 이그젬플을 하나 가져왔어요. 정보 과목에서는 변수의 개념을 설명하는 수업을 하는데 이제 기억, 이해, 적용, 행동 요소 각각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만드는 요구가 생겼어요. 교사가. 자, 이거를 그냥 GPT한테 말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지리로 집어넣으면 학습 목표를 만들어 줄래? 하면 저쪽 교수의 수업 준비 단계에 학습 목표를 이렇게 생성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예, 그걸 바로 쓰기도 할 수 있지만 교사가 의견을 더해서 좀 더 완성된 학습 목표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이나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나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이해하면서 더 심화시켜 나가는 심층적 학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 학생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학생 궁금증이 생겨요. 이 챗GPT는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데 되게 좋은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에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연구자도 계시고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 누구나 사람이면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궁금증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똑같이 우리가 변수를 가져가는데 지금 보시면 변수에 대해 설명해주고 파이썬 예제 코드로 추가 설명해 줄래 했더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요. 우리 앞에 발표하신 분 중에 TMI처럼 투마치 인포메이션이 나와서 좀 선별하기 어려운데 제가 주목한 건 참조와 할당이에요. 학생이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받은 답에 더 어려운 용어가 와버린 거죠. 이럴 때 이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추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이 여기서 스탑해버리면 GPT는 이런 놈이야 하고 끝나는 거죠. 학습의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돼요? 끈기를 가르쳐야 돼요. 너가 계속 궁금하면 계속 묻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물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육과정은 되게 국가주도 교육과정이고 예를 들면 변수는 중학교에서 다뤄. 고등학교에서는 변수를 다루지 마세요. 중학교에는 제어문을 다루지 마세요. 이렇게 교육과정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지어요. 해설서에서. 근데 GPT에 오픈된 학생이 그 경계를 생각하며 공부를 할까요? 저는 이 경계가 무너진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쩌면 최소학습 기준을 제시한 공식적인 문서라고 봤을 때 GPT와 함께하는 학생은 그게 무너질 거다. 그래서 최고학습 지향성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참조나 할당이라는 게 궁금했는데 질문을 개선해요. 나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설명할 건데
좀 쉽게 해줘 하니까 여전히 참조 할당을 써요. 거꾸로 말하면 변수를 설명하는데 참조나 할당이라는 걸 안 쓰면 되게 얘는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그냥 용어가 여전히 어려운데 그리고 더 가가지고 참조나 할당을 쓰지 않고 설명해 줄래? 이렇게까지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런 답을 하는 거죠. 참조 대신에 참조 대신에 값을 가리키는 뭐, 그 다음에 할당 대신에 저장하는 이런 용어로 좀 풀어서 다운 해가지고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저 질문을 학생이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참조나 할당이라는 게 어렵다는 정도는 애는 알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GPT한테 물을 수 있는 이 학생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그래서 코딩 교육은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 용어를 모르고 이 용어가 되게 전산 용어고 어렵다라고 특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물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을 이어가기가. 그래서 학생들은 더 열심히 코딩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작성 요청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제가 작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작성하면 1부터 100까지를 더하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OT는 합하는 그 변수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부터 100까지 계속 누적해서 더하고 이걸 출력하니까 이제 5050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요청했더니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지금 샵이라는 기호를 써서 추가 설명들, 주석들을 달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탈, TOT 대신에 토탈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 i in range 1,100일 똑같이 썼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플러스는 i라고 했고요. 프린트해서 뭐 구절구절 해가지고 전 저렇게 찍었죠. 자, 그래서 내가 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짠 거하고 똑같게 짜게 할 수 없을까 이제 상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변수를 요구를 한 거죠. 여기 보면 variable named TOT라고 이렇게 특정하니까 그 다음에 extra explanation을 없애라 하니까 딱 이렇게 정확히 똑같은 걸 짜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초 코드를 받았을 때 학생이 이거를 elaboration 시키거나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소위 그 엔드 포인트까지 끌고 갈 때 되게 이 아이가 그 교과의 영역 지식을 모르는 채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계속 이 아이가 그 용어들에 집착하고 또 알고 싶고 궁금증이 이제 증폭되니까 저는 그게 교과 학습은 더 심화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작성 코드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작성한 코드를 평가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것까지 얘가 가능하나?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건 이제 제가 세운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자,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로 TOT를 초기화했나? 이게 이제 채점 포인트죠. 자, 두 번째는 for문을 사용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teration, 반복입니다. iteration 되는 range의 범위를 1부터 100일까지 세팅했나? 이렇게 기준 5개를 주고 제가 밑에 이제 그 학생 코드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점수들을 매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 넣어 봤어요. 여기. 그래서 실제 채점을 해달라고 한 거죠. 자, 이 코드하고 내가 만든 기준을 동시에 집어넣은 거고요. 자, 이 코드는 학생 거니까 계속 바뀌겠죠. 뭐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바뀔 거고요. 자, 들어와서 했더니 한 줄 한 줄 이렇게 지금 채점을 하는 거죠. 예, 코드에서 폼은 사용했습니다. 뭐 레인지 1부터 예,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정확히 이밸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학생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거를 채점 요구를 했다고 가정해 봐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히 채점을 받겠어요? 뭐 에러가 없니?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하게 되면 더 심화 학습을 할 거다. 자, 다음은 챗 GPT하고 교과서만 있으면 학교에 수업 안 듣고 학원 안 가고 내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코드고 그 다음에 이제 GPT에게 얘기해서 짜달라고 했더니 지금 아래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챗 GPT 코드라고 해놨죠. 저거는 마이 코드는 제가 짠 거고요. 교과서에 있는 코드도 정확히 짜줍니다. 정확한 질의를 하면. 그래서 코딩 교육이
챗 GPT하고 교과서만 있으면 자기주도 학습은 될 건데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나 쿼리를 정확히 날리려면 이 아이가 상당 정도 수준의 심층적이고 점진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우리 여기 정보교과에서는 이 컴퓨팅 사고력, 이 CT라고 하는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이 GPT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죠. 보통 컴퓨테이셔널 띵킹 하면 디컴포지션, 분해입니다. 문제를 분해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앱스트랙션은 추상화하는 거예요. 뭐 심볼릭 하는 거죠. 뭐 ABCD, 가나다 혹은 1, 2, 3, 4 뭐 이렇게 심볼릭을 하는 게 앱스트랙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패런 레코니션은 그 속에 있는 규칙. 그러니까 보통 CT 사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코드를 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해야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반복, 엄청난 반복을 해야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고 복잡한 문제로 갔을 때는 컴퓨터로 하기 어려워서 컴퓨터한테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인 로직만 만들고 그 일을 단순히 반복하는 건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사용하는 사고 기법이 바로 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CT라는 것을 순서대로 따라가 봤어요. 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걸 계속 저는 가져가죠.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문제를 10개, 작은 문제 10개로 나눠볼래? 했더니 뭐 1부터 10까지 더해요. 11부터 20까지. 작은 문제잖아요, 이게. 이거를 더 만들으라면 더 만들었겠죠. 어쨌든 문제 분해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 100가지의 수를 이용한 더 작은 문제들로 또 만들어줄래? 이게 너무 심플해서 쭉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 작은 문제죠. 자, 다음은 추상화로 표현해달라 했더니 저렇게 포뮬러 익스프레션 같이 일반화를 시켜버리죠. 제가. 저게 추상화거든요. 정확히 하죠. 자, 3번으로 오시면 자, 이 문제 규칙이나 반복되는 걸 고려해서 패턴화를 해라. 패턴 레코니션을 하나 봤더니 딱 이렇게 지금 패턴을 뽑는 거죠. 예. 초항, 마랑, 나누기 2, 뭐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이거잖아요. 2분의 1 n에. 자, 그거를 정확히 얘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의사 코드로 짜줄래?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작성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연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 코드,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우리가 아는 순서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뭐 순서도를 그리라 하면 그래피컬하게 뭐가 나와야 되니까 좀 얘가 힘들어 할까봐 많이 양보해서 너 의사 코드로 짜줄래 했더니 말로 짜요. 변수 n에 뭐 100을 할당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잘 수행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하는 파이썬 코드 짜줄래 오토메이션이에요.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으니까 오토메이션을 하는 거고요. 오토메이션을 정확히 해냈죠. 자, 답까지 딱 알려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 이렇게 자동화를 시켜버려요. 이제는 인간이 말항을 넣는 거예요. 뭐 10만, 100만 넣어주면 얘가 작동하는 걸 만드는 거죠.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파이썬의 while true라는 게 무한반복을 시키고 조건이나 인풋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Q나 Q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왜 프로그램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를 넣으면 종료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죠. 정확히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CT 문제는 그리고 교과서에 다루는 건 100%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질의를 하려면 그 부분의 영역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코딩 교육은 필요하다이고 필요한데 그 아이에게 여기까지만 공부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심화해서 나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창의 융합 문제도 해결할까? 이 그림을 줘요. 이거는 이제 비브라스 챌린지라고, 우리 CT 사고를 테스트하는 공신력 있는 챌린지입니다.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라마다 다 운영하고 있고요. 제일 낮은 단계 해결할까 싶어서 이 문제 가져왔어요. 자, 이 문제 간단히 설명하면 이게 스탬프인데요. 찍은 위치를 보고 제일 먼저 찍은 게 뭘까? 우리 인간이 딱 보면 뭘 것 같아요? 딱 봐도 지금 조용하네요. 태양이죠, 태양. 그죠? 태양이 제일 먼저 찍혀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얘 찍고 얘가 초록 밑에 있으니까 초록도 위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따라가면 이제 태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자,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디스크라이빙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기술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얘가 풉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봤더니 여기에 이제 파이썬 코드로 네가 짜줄 건데 이 문제야 하고선 제가 쭉 순서대로 쓴 거예요. 뭐는 뭐 위에 있고 뭐 그 대신에 추상화를 시켰죠. 왜? 태양을 그대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넣어봤어요. 예, 이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튜플이라는 걸 썼죠. 이 튜플이라는 건 우리 파이썬에서 쓰는 그 자료 구조거든요. 근데 이 튜플이란 용어를 모르면 얘가 이런 질의를 못 할 거라는 거죠. 그냥 풀어줘 하면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지 입력도 되니까 아마 풀긴 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1, 2, 뭐 1, 2, 2, 3, 4, 3, 4 이렇게 추상화해서 이제 튜플로 제작을 했고 풀었더니 답은 틀렸죠, 당연히. 예, 잘못 들어간 튜플이 있잖아요. 그죠? 1,2가 아니라 처음에 1이 들어가야 되는 하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수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1,2, 2, 3, 4, 3, 4 이렇게 들어갔던 게 저렇게 1, 1, 2, 2, 3, 4, 3, 4 이렇게 수정해서 들어가면 얘가 정확히 풀어낸다는 거죠. 1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하고 조금 복잡한 것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이 어떤 마을의 길찾기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좀 처음에 제출해드렸던 여러분 자료집에는 제가 오답을 적어놨더라고요. 원래 답은 이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수정된 PPT를 그래서 보내드렸었는데 저쪽에 오른쪽이 것이 아니고 얘가 2번이 답인데 보시면 이제 E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E가 한 개여야 되는데 저쪽은 E가 두 선이 있어서 자, 이거를 추상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제 우리 이거는 그 실세계라고 보시고요. 실제 실세계를 추상화를 했나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CT 중에 추상화 능력을 좀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이라고 보여지죠. 자, 그래서 추상화 패턴 찾기가 핵심인데 역시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도 현재 추상화됐지만 이거를 더 추상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1, A는 노드가 한 개라는 거죠. 노드는 하나고 링크도 한 개라는 거고요. 자, B는 보시면 B는 링크가 두 개죠. 그러니까 B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도 두 개죠. C2, D는 네 개죠. 그래서 D4, 그 다음에 E 한 개니까 E1. 이렇게 추상화를 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은 저 추상화 결과하고 일치하면 정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쭉 처음에 때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오답이죠. 뭔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수정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줘요. 이 코드를 줘서 실제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코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선된 걸 받으니까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개선된 걸 달라니까 이렇게 좀 예쁘게 했는데 여전히 오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 제가 수정해서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는 안 주고요. 저거는 제가 좀 개입했습니다. 제가 인간이 그래서 좀 개입해야 됩니다. 오류가 계속 나면. 그래서 이제 정답하고 정확히 일치되는 걸 낼 수가 있고요. 요 코드들은 이제 쭉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제가 이제 쭉 요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야, 이 많은 걸 넣어서 푸니 그냥 내가 파이썬 배우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예, 뭐는 뭐하고 연결돼 있고 뭐는 뭐고 상황이 보이니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얻은 게 요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해서 만든 게 요런 것들을 넣었어요. import HTML하고 그 다음에 파이비스라고 요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그리는 모듈입니다. 네트워크엑스는 당연히 요거 그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애니메이션 할 수 있게 제가 이거 실제 만든 거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돌리는. 예. 그래서 저렇게 만든 건 제가 좀 개입해서 만들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딩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기본 코딩 단계를 거치고요. 계속 심화시켜서 개선 코딩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제 핵심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GPT는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는, 코딩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역설의 주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자, 신텍스 중심에서 사고력 코딩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CT나 AT, 알고리즘 싱킹은 되게 중요하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요소를 아는 만큼 특히 심화된 협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작성 능력이 되게 창작적인 거고 중요한데
선악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 엄청난 코드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 제작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회해서. 그래서 이제 되게 윤리나 이런 태도, 가치, 공공선이나 문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과 태도인데 뭐 챗 GPT가 지금 오토 GPT, 그 다음에 GPT for all 이거는 이제 라이터 버전으로 경량화 버전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열기 시작했어요. GPT도. 저는 감당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작부터. 왜 오픈 소스들이 막 밀고 오니까 예, 그 돈 받아서 뭐 한다. 이게 지금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좀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지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학생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실천 방향이 좀 찾아져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최고 학습이 지향되고 정상 경험 중심일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요렇게 학습자도 좀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RLHF인데요. 휴먼 피드백에 의한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거기다가 A를 넣어서 약간 어드밴싱 되는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딩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약간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뒤에 좀 복잡한 코딩 뒷부분은 저도 잘 못 따라가겠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의 신승기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서울교대 컴퓨터교육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그 임철일 교수님과 같이 또 아이의 답이라고 하는 또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최근에 변화되는 이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다루고 또 저는 이제 근무하는 학교가 이제 교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초등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컴퓨터와 또 이 GPT 이런 것들이 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까지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주제가 챗 GPT의 가능성과 쟁점이라는 주제고 또 그 세부 카테고리로 봤을 때 이제 코딩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제가 이제 그 일정표를 쭉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또 토론을 이렇게 맡게 되어서 또 정리하는 차원으로 또 몇 가지 코딩과 또 별개의 다른 이야기들도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능성과 쟁점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예비교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이제 현장 교사들의 교육을 하다 보면 이 데이터 과학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동화도 하고 앞서 강신청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과 또 활동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추상화와 자동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추상화와 자동화를 연결시켜주는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과학을 하다 보면 그 알고리즘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 적절한 데이터를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마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 현장의 선생님들은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땅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맨날 타이타닉 데이터고 또 아이리스 데이터고 이 말씀드리면은 지금 웃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 데이터를 찾는 데서도 우리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범위에까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강신청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코드의 오류 확인과 디버깅이 가능하다인데 이 컴퓨팅 사고력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디버깅입니다.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고 이제 개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열심히 코딩을 하고 왜 실행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현장의 이야기, 현장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했는데 교사는 1명이고 학생은 30명인데 다 손을 든다는 거죠.
질문은 똑같습니다.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파이썬은 굉장히 친절한 언어입니다.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찝어서 무엇이 오류인지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손을 듭니다.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챗 GPT한테 이제 야, 오류가 발생했는데 고쳐줘라. 멋지게 고쳐줍니다. 제가 이제 국가연구과제 때문에 이제 챗봇을 개발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대학에 이제 연구원 하나가 이제 뭐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가르쳐주고 파이썬의 처음 문법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이제 뭐 연구의 기한은 다가오고, 어떡할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연구원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다 고쳤어요.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챗 GPT가 답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코딩에 있어서의 그 디버깅까지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할 때, 교사 1인이 30명에 대한 수업을 할 때 그 피드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들 말씀 주실 때 그 간단하게 만드는 걸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야, 내 코드가 너무 심플해. 복잡하게 해줘.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사학습 방법 중에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제 교사학습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협력적인 프로그래밍을 원하는 것입니다. 협력적이라는 것은 내가 개발한 거를 친구한테 줬을 때 그 친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어서 코딩이 되겠죠. 근데 워낙에 변수의 이름, 또 클래스의 이름, 뭐 메소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이 공유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으면 전달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석이라든지 또 변수명도 멋지게 지어줍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이 주로 쓰는 표기법이 이제 낙타 표기법이라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단어들을 구별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잘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쟁점을 보면 이제 저건 이제 교육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을까인데, 나이에 대한 어떤 접근 가능성은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구체적 인지적 발달 단계 자체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됩니다. 추상적 사고가 어려운 것이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프롬프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챗 GPT한테 명령을 시키려면 한 단계 위에서 메타인지적 관점으로 명령어를 주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정도 인지적 발달 단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블록 코딩에 대해서도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설명은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또 중학교 아이들한테 블록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어떤 사물과 대상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빠르게 이해하고 코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읽다 보면 한 3단계쯤 가면 앞에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블록 코딩으로 옮긴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할 것 같고, 아까 강신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챗 GPT한테 물어보는 의존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는 것은 모든 학생을 프로그래머로 만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고 또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를 던져줬는데 얼른 답을 찾기 위해서 챗 GPT를 활용한다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과정이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이 학생들의 이 컴퓨팅 사고력 또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의 그 의존성이 이제 커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고, 심지어 오픈 AI의 CEO도 의존하는 것은 실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적인 코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면 노트북 카메라 해킹하는 코드 만들어줘. 이거는 안 되지만 우회하는 표현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요즘 많은 이제 인터넷에 이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이 윤리를 넘어서는 이런 내용들도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막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활용 가능성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래밍이 이제 문제 해결도 있지만 언어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어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교육에서 뭐 문장을 요약하거나 또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챗 GPT한테 이제 시켜볼 수가 있겠고 챗 GPT한테 이제 아까 코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강신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코딩의 유형들 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글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유연함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 코딩하고 연결이 될 텐데 제가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픈 AI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만 13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보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챗 GPT가 오히려 정보 격차를 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에서 챗 GPT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 크롬북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크롬북에서 챗 GPT가 안 되게끔 한 것이죠. 그게 1월 7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챗 GPT 사용 금지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컴퓨터가 없고 그 크롬북을 제공받는 아이들은 그것만 가지고서 인터넷 접근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급받은 크롬북 말고도 집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을 활용하면 충분히 챗 GPT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또 요즘에 또 강조가 되는 것은 지금 이번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4월 3일자 기사니까 보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코딩을 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아까 물어보면 오류 잘 찾아주고 디버깅도 쉽게 해줍니다. 근데 열심히 개발하다가 막히니까 그 코드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답을 찾게 되면 답은 빨리 얻을 수 있겠지만 기업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챗 GPT로 전달이 되고 그거를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이 정보의 유출 위험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예, 개인정보도 지금 유출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국가적으로 챗 GPT 사용을 조금 이렇게 잠시 제한을 하고 있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이 정보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챗 GP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나온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의 이 행정이라든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잘 쓴다면 뭐 수업 내용이라든지 또 방법 또 학교의 어떤 운영이 되는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딩 교육에 대한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또 다들 모으는 이야기로 또 같이 또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딩을 벗어나서 이제 일반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